예, 안녕하세요. 예, 이번 시간에는 이 고대사에서 이제 가장 학생들이 좀 어려워하는 고대 국가의 발전, 그러니까 고구려, 백제, 신라의 각 왕들의 어떤 업적들을 중심으로 해서 각 국가의 발전 과정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고구려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자,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구려 같은 경우는 이 태조왕 때 어떤 국가, 중앙집권 국가의 어떤 기틀을 마련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중앙집권이라는 국가의 어떤 성격, 저번 시간에 했는데 간단히 한 번만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일단 중앙집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첫째, 왕권의 강화를 의미할 거예요. 그죠? 예, 왕권의 강화. 그럼 이런 왕권의 강화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첫째, 왕위의 세습 체제가 나타나야 된다. 이거였고요. 그죠? 두 번째의 경우에는 지방 세력이 중앙 귀족화되는 과정에서 이제 관등제가 출현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러한 제도의 정비가 어떤 율령이 반포됨으로써 완성이 됐었죠. 그 밖에 이제 활발한 어떤 정복 활동이 일어나는 것도 중앙집권의 특징이었고요. 또 이렇게 부족들이 서로 통합되는 과정에서 그들을 하나로 묶어줄 수 있는 어떤 정신적인 어떤 사상의 통일을 위해서 필요했던 게 바로 불교였죠. 그래서 불교의 수용과 공인, 이러한 것들이 하나라도 나타난다면 그 나라가 이제 중앙집권으로 진입했음을 알려주는 거고, 특히 이제 율령이 반포된다거나 또는 그 부자상속제가 완전히 확립됐을 때, 이 나라는 중앙집권 체제가 어느 정도 완성이 됐구나. 우리가 그렇게 가늠해 볼 수가 있었죠. 자, 보시면 이런 금방 말씀드린 그런 중앙집권의 어떤 특징이 고구려 경우에는 이 태조왕 때, 고구려의 경우는 태조왕 때 그러한 기틀이 마련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고구려 태조왕 때는 일단 정복 활동이 일어나게 되죠. 정복 활동. 옥저를 정복시켰습니다. 그죠? 예. 그리고 현도군을 축출했죠. 예, 현도군은 누굽니까? 한나라가 고조선을 멸망시키고 진번, 임둔, 현도, 낙랑 이렇게 4개의 군현을 설치해서 우리가 한군현 또는 한사군이라고 불렀었는데, 바로 그 중에 하나였던 현도군을 태조왕 때 중국 지역으로 축출을 했습니다. 또 왕위의 세습을 게르부 고시에 독점을 하게 됐죠.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여기 보시게 되면 고구려는 게르부, 소노부, 전노부, 순노부, 관노부, 자, 이렇게 5개의 부족이 있습니다. 그죠? 이런 5개의 부족을 이렇게 중부, 서부, 북부, 동부, 남부 이렇게 방위의 명칭으로 바꾸게 되는 것은 바로 혈연적인 의미를 단지 행정적인 의미로 바꾸는 것이라고 했는데요. 그것을 이룬 왕이 바로 고국천왕이었죠. 이런 고국천왕은 그래서 오부족의 개편을 통해서 왕권을 강화하게 됐고요. 또 왕위의 부자상속을 확립시켰습니다. 또 국상제를 도입했는데, 이 국상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어떤 수상입니다. 나라에. 그러니까 왕이 있고 그 다음에 행정 업무를 총괄하는 어떤 국가의 어떤 수상격인 사람을 국상이라고 하는데, 이런 국상제라는 걸 처음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을파소인데요. 이 을파소는 평민 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을파소가 평민 출신으로서 고구려의 빈민을 구제하기 위해서 시행했던 어떤 제도 중에 하나가 바로 진대법이고요. 이 진대법은 훗날 고구려의 경우에는 흑창, 뒤에는 의창이라고 부르게 되죠. 조선에서는 환곡이라고 불리게 되는데, 이런 우리 민족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등장하게 되는 이런 춘대, 추납의 빈민 구휼 제도가 바로 고구려의 고국천왕 때 을파소라는 국상이 가장 먼저 시행했습니다. 또 동천왕 때는 오라는 나라와 이제 통교를 했는데요. 우리나라가 삼국시대일 때 중국은 위진남북조의 분열기입니다. 그 위진남북조 초반에 북쪽에는 우리 그 삼국시에 보면 조조, 손권, 유비 나오는데 그 조조의 위, 그 다음에 손권의 오나라,
유비의 총나라가 이렇게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 동천왕은 이 위나라를 견제하기 위해서 이 오나라와 통교를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위나라의 요 서안평, 중국 지역이죠. 그러니까 우리 이 의주라는 우리나라 지도 끝쪽에 보면 중국으로 가는 압록강 너머에 요 서안평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요 서안평이라는 지역을 이 동천왕 때 먼저 공격하죠. 선제 공격합니다. 물론 위나라 장수 관구검이 여기에 대항으로 한도성을 오히려 함락시켜서 먼저 공격했다가 위나라한테 거의 국가가 좀 위기에 처한 적이 있었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만큼 동천왕 때 중국 세력을 넘어서 이 서쪽 지역으로 점차 요서 지역으로 확장하고자 하는, 영토를 넓히고자 하는 그러한 의지가 있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미천왕 때 가면은 이런 위진남북조의 혼란 기록에서 결국 서안평을 점령합니다. 그리고 낭랑을 축출하죠. 낭랑. 서안평을 점령하고 이 대동강 유역에 마지막에 남아있던 한 군현, 인 낭랑을 미천왕 때 축출함으로써 결국 고구려는 고조선 멸망 이후에 한나라가 설치했던 4개의 군현을 모두 축출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잠시 고구려는 위기를 맞게 되죠. 그게 이제 고국원왕 때인데요. 이 고국원왕 때는 바로 선비족이 세웠던 전현이라는 나라로부터 침략을 받아요. 그래서 모용황이라는 자가 침략을 해서 이 수도였던 국내성이 잠시 함락된 적이 있고요. 그러다가 고구려는 결국 전사를 합니다. 백제의 전성기 때 왕인 근초고왕이 평양성을 쳐들어와서 결국 백제에게 고구려는 전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국원왕 자체의 어떤 업적, 고국원왕의 업적,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중에 백제 전성기를 가져오는 이 근초고왕이 북쪽으로 땅을 넓히는 과정에서 고구려의 평양성을 함락시켰고, 그 과정에서 고국원왕이 전사했다. 뭐 이렇게 기억해 주시는 게 좋겠죠. 자, 소수리망 강조하겠습니다. 자, 고구려에서 중앙집권의 어떤 완성, 태조왕 때 시작됐던 중앙집권 체제의 정비가 완성되는 시점을 소수리망 때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먼저 불교를 수용하고 수용됨과 동시에 공인을 하게 됩니다. 불교가 들어오게 되는 것은 위진 남북조의 전진이라는 나라로부터 순도라는 승려가 들어옵니다. 다음 율령을 반포했고요. 특히 율령을 반포한다는 건 제도의 정비가 거의 완성됐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죠. 또한 우리 민족국가 최초의 국립대학인 태학이 설립됩니다. 태학.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은 경당이죠. 고구려에는 교육기관이 2개가 있습니다. 그죠? 중앙에 귀족의 자제들이 다니는 태학이 있고, 또 지방에 평민들도 입학할 수 있는 경당이 있는데, 이 경당은 장수왕 때 설치가 되고요. 태학은 소수리망 때입니다. 특히 이 경당에서는 무예 교육을 함께 한다는 게 특징이죠. 나중에 그 개화기 때 그 덕산의 상인들이 설치했던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학교인 원산학사. 그런 원산학사도 일반적인 근대 교육과 함께 무예 교육도 함께 하게 되는데,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 경당과 원산학사는 좀 일맥상통하는 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고구려의 이제 어느 정도 중앙집권이 아까 초수림할 때 완성이 됐으니까 이 이후에는 이제 활발한 정복 활동, 정복 전쟁이 이제 이루어지겠죠. 광개토 대왕. 원래 광개토 대왕의 이제 정식 왕호는 국강상 광개토경 평안호태왕. 아주 길죠. 국강상 광개토경 평안호태왕. 우리가 줄여서 이제 광개토 대왕이라고 하는데, 어렸을 때는 어떤 담덕이라고 불렸고요. 살아있을 때는 보통 영락대왕 이렇게 불렸습니다. 연호 자체를 영락이라고 사용을 했고요. 광개토 대왕 때는 고구려가 우리가 이게 야오어강을 기점으로 이 지역을 요동이라 부르고요. 이 강 건너를 요서라고 하는데, 광개토 대왕 때는 이 요동 지역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한강을 기점으로 해서 봤을 때는 한강 이
북까지 차지했던 왕입니다. 한강 이부. 한강 이남까지라고 하면은 이건 장수왕 때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자, 광개토대왕 때는 만주와 요동 지역으로 영토를 넓혔고, 예, 백제를 공략해서 한강 이북을 점령했다. 특히 이 당시 이제 백제 왕 중에 아신왕이라고 있는데, 이 아신왕 같은 경우는 이 광개토대왕과 여러 차례 이제 전투를 벌이다가 나중에는 결국 백제가 이 광개토대왕한테 거의 굴복하게 되죠. 그래서 아신왕이 광개토대왕한테 거의 목숨을 구걸할 정도로, 예, 그래서 어떤 노비와 수많은 어떤 세패를 지급하고 국가를 이제 유지하긴 했지만 뭐 영원히 어떤 당신의 노객이 되겠다라고까지 우리가 이 아신왕이, 예, 어떤 굴욕적인 어떤 상황을 처하게 된 것도 바로 이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제 가장 중요했던 백제의 성 중에 하나가 관미성이었는데, 이 관미성을 이 광개토대왕이 공략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백제가 고구려에게 이제 굴복하게 됩니다. 자, 또한 내무랑의 요청으로 신라에 침략한 외를 격퇴했다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하죠. 예. 아까 신라가 저번 시간이죠. 신라가 내무랑 때 박씨, 석씨를 누르고 김씨에 의한 왕위 독점이 이루어졌는데, 그것이 바로 고구려의 도움이었다라고 했고요. 예. 그래서 그 이후에 신라는 사실상 도움을 준 고구려의 영향력 아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공짜는 없으니까 신라가 도움을 받았고, 그 이후에 고구려는 신라의 내정에 간섭을 했던 거죠. 이제 그 증거가 바로 호우명 그릇입니다. 예. 그 신라의 여러 고분 중에 이제 호우총이라는 고분이 있는데, 그 호우총에서 발견된 어떤 그릇, 예, 이 그릇 밑바닥에 보면 이제 호우라는 글자가 보여요. 이 호우는 이 광개토대왕의 애칭이죠. 예, 아까 광개토대왕의 그 정식 명칭 중에 하나인데, 이러한 이름이 이 신라의 고분 무덤에서, 신라의 왕실 무덤에서 이 광개토대왕의 이름이, 명문이 새겨진 그릇이 발견됐다는 건 그만큼 당시 고구려가 신라의 정치에 깊게 관여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제 상징을 하겠죠. 자, 이러한 걸 통해서 우리가 5세기 초반에 고구려가 이미 백제를 누르고, 예, 신라에까지 크게 영향력을 남쪽에 행사하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만 한강 이남까지 진출한 것은 그 이후에 장수왕 때부터라는 것을 이제 기억하셔야 되겠죠. 자, 장수왕 때는 이미 광개토대왕 때 요동을 차지했으니까, 예, 이제 중국의 북조 그리고 중국 남조와, 예, 중국 다면적 외교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남조 북조 중에 어느 한쪽하고만 친하게 지내는 게 아니라 장수왕 때는 중국의 남조 북조와 서로 친교를 맺게 되면서 이제 중국이 고구려를 침략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을 미리 차단한 거죠. 그런 후에 남쪽으로, 한반도 남쪽으로 진출할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장수왕은 중국과의 다면 외교를 통해서 어떤 국가의 실리를 추구하고, 그 이후에 경당을 설립해서 어떤 고구려의 상무적 기풍에 바탕을 둔 어떤 백성들 전체, 특히 성인 남자들의 어떤 무예를 강조하게 되고요. 그것을 바탕으로 남진 정책을 추구하게 됩니다. 당연히 고구려의 남한은 가장 큰 위협을 느낄 수 있는 게 백제일 거예요. 그죠? 예. 고구려의 목표는 한반도의 중앙을 관통하는 한강유역이기 때문에 한강유역을 수도로 삼고 있는 백제에게는 가장 큰 위협이겠죠. 뿐만 아니라 신라 입장에서도 내무랑 이후에 고구려의 지속적인 어떤 간섭을 받았기 때문에 장수왕이 본격적으로 남진 정책을 추구하게 되자 결국 백제와 신라는 서로 연합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나제 동맹이라고 하게 되고요. 이런 나제 동맹은 장수왕의 남진 정책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제 동맹은 이따도 하겠지만 예를 들면 비유왕과 눌지, 그리고 동성왕과 소지왕, 이렇게 두 차례가 있어요. 예. 예를 들면 첫 번째는 공수동맹. 예. 단지 백제와 고구려가 연합을 해서 고구려가 쳐들어왔을 때 군사적인 동맹을 맺겠다.
이것이고요. 동서왕과 소지왕 때는 그걸 결혼 동맹으로 좀 강화하게 되죠. 그래서 고구려가 쳐들어왔을 때 두 나라 중에 하나가 배신하지 않고 훨씬 더 강력한 동맹을 맺을 수 있는 어떤 신뢰 관계를 부여하기 위해서 이제 결혼 동맹을 추구하게 되고요. 이러한 나제 동맹이 깨지게 되는 이제 계기는 나중에 6세기 때 진흥왕이 백제를 배신하고 한강역을 독차지하면서 이제 나제 동맹이 깨지게 됩니다. 자, 장수왕 때는 자, 이렇게 해서 결국 한강 이남으로 차지하게 됩니다. 백제의 한성을 점령해서 백제의 당시 왕이었던 계로왕을 죽이죠. 이 계로왕이 이 서울의 아차산에서 끝까지 항전을 하다가 결국 죽습니다. 그래서 백제는 수도를 빼앗기고 웅진으로 천도하죠. 그래서 장수왕 때문에 백제가 한성, 위례성에서 웅진성으로 천도를 하게 된 배경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또 신라를 공격해서 지금의 이제 경상도 지역으로 들어가는 관문이죠. 중령 지역을 점령합니다. 중령을 차지하게 되면서 이제 남한강유역까지 진출하게 된 거죠. 그래서 거기다가 중원 고구려비를 세우게 됩니다. 중원 고구려비. 자, 이것은 장수왕 때 고구려가 한강 이남을 차지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고구려에서는 광개토 대왕릉비와 함께 가장 중요한 비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고구려 최고의 전성기, 그러니까 영토면에서 봤을 때 고구려 최고의 전성기는 바로 문자왕 시대입니다. 문자명왕 또는 문자왕 시대인데 바로 저 북쪽에 남아있던 부여를 결국에 이 고구려가 복속시킨 게 바로 문자왕 때입니다. 그래서 영토상 최고의 전성기를 이루게 됩니다. 자, 제가 저번 시간에 각 나라의 전성기는 반드시 지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겠습니다. 그렇죠? 자, 딱 보셔도 이 고구려가 요동뿐만 아니라 남쪽으로 진출해서 한강 이남까지 차지했음을 알 수 있고 그것을 상징하는 것은 바로 요 충주에 있는 중원 고구려비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서한평 같은 건 아까 동천왕 때 위나라를 공격했다가 결국 관국어한테 이 국내성이 함락을 당한 적도 있었고 결국에 미천왕 때는 이 서한평을 점령을 하기도 했었죠. 그리고 부여는 마지막 바로 문자왕 때 부여를 복속함으로써 고구려가 최대의 영토상 전성기를 구가하게 됩니다. 자, 이런 고구려의 쇠퇴기는 6세기 중후반 가서 고구려는 점차 세력이 약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안원왕, 양원왕 여기까지는 뭐 크게 의미가 없고요. 요 시기를 이제 눈여겨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이제 나중에 우리가 삼국 항쟁기 그래서 결국 고구려와 당의 어떤 전쟁 과정에서 우리가 또 살펴볼 내용이긴 하지만 여기 보시면은 영양왕 때 신라에게 빼앗겼던 한강역을 되찾기 위해서 고구려의 온달 장군이 한강 지역으로 진출했다가 결국 아까 그 백제 계로왕이 장수왕의 이 고구려군에게 전사했던 바로 그 아차산에서 이 온달 장군도 전사를 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빼앗겼던 한강유역을 되찾기 위해서 고구려의 온달 장군이 남쪽으로 진격했지만 결국은 아차산성에서 전사함으로써 실패했다 이런 얘기죠. 또 이 중국의 이 혼란기였던 위진 남북조를 통일했던 이 수나라는요. 동북아의 패자였던 이 고구려를 이제 치게 됩니다. 수나라 문제가 한 30만 정도의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왔다가 결국 실패를 하죠. 그 후에 수나라 양제가 무려 113만 명이나 이끌고 또 한 번 고구려를 침략하게 됩니다. 이때 우리가 잘 아는 을지문덕 장군이 그런 살수대첩을 통해서 청천강유역에서 약 30만 명의 수나라 별동대군을 모두 거의 전멸시켜버림으로써 결국 고구려가 승리를 거뒀고 수나라는 그 여파로 내분에 의해서 이제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 후에 이 수는 당으로 교체가 됐고
이 당나라가 또 고구려에게 압박을 가하면서 이 고구려 내에서는 내분이 일어납니다. 예를 들면 당나라와 친하게 지내야 된다는 친당파가 있고, 그 다음 당나라에 대해서 어떤 강경책을 요구하는 대당 강경파가 있어요. 그러니까 친당파와 강경파가 있는데, 친당파는 당시 그 고구려의 왕이었던 영유왕과 어떤 귀족 세력들이었고, 강경파는 연개소문이었죠. 그래서 영유왕과 귀족들이 연개소문을 죽이려고 하다가 결국 그것을 눈치챈 연개소문이 영유왕을 죽이고 결국 그 조카였던 보장을 왕으로 임명하죠. 그래서 보장왕, 보장왕은 실권이 없는 왕이고, 실제로 이 당시 연개소문이 대망리지라는 직위로서 고구려를 장악하고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연개소문 정권이 수립되고 대망리지가 된 연개소문이 대당 강경파로서 천리장성을 축조하고 이 중국의 당나라 세력과 대항하던 그런 시기입니다. 물론 이때는 신라와 당나라가 연합을 맺은 시기죠. 신라 진덕여왕 때 당나라와 나당 연합을 체결했고요. 여기에 맞서는 게 이제 고구려, 그다음 백제. 우리가 흔히 이 시기를 여제 동맹의 시기, 고구려, 백제에서 여제 동맹의 시기라고 하고요. 또 고구려는 돌궐과 연관이 있고 백제는 또 외와 연결됨으로써 이 세력을 우리가 남북 세력, 이 세력을 동서 세력이라 하는데, 이런 남북 세력과 동서 세력이 서로 대항을 했던 6세기 말에서 7세기 초반에 고구려에서는 이 당나라의 침략을 받았고 이것을 안시성에서 막아냈죠. 양만춘이라는 장수가 당나라의 침략을 막아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보장왕 때 결국 고구려는 연개소문이 죽고 난 이후 연개소문의 장남이었던 남생과 그 동생인 남건, 남선 요 사이에 내분이 일어나면서 결국 장남인 남생이 동생들한테 밀려서 당나라로 이제 투항을 하죠. 그 과정에서 결국 나당 연합군이 평양성을 공략했고 결국 고구려는 668년에 결국 나당 연합군에 의해서 평양성이 함락됨으로써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그게 바로 보장왕 때죠. 자, 백제의 중앙집권 체제의 기틀을 마련한 건 고유왕입니다. 이때 형제 세습 체제를 구축했고요. 중앙 정치 조직이었던 16관등제와 육좌평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특히 육좌평 중에서 내신좌평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상좌평이라고 하고요. 이 상좌평이 백제의 수상 역할을 합니다. 또 남당을 설치했다라고도 하는데요. 이 남당은 후에 우리가 정사암 회의라고 부르는 거예요. 신라의 경우에도 초반에 남당이라는 귀족들의 회의가 있었지만 나중에 화백회의로 명칭이 바뀌게 되는데 백제 또한 마찬가지예요. 남당에서 정사암으로. 자, 그리고 율령 반포. 자, 아까 제가 그랬죠. 율령을 반포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나라의 중앙집권의 제도가 어느 정도 정비되는 시점임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아까 고구려의 경우에는 소수리망 때였죠. 자, 그리고 이 고이왕 때는 낙랑과 대방, 평양 지역입니다. 대동강유역 그 지역을 공격하기도 했고요. 북쪽에서는 고구려가, 남쪽에서는 백제가 바로 그 낙랑, 이 중국 세력들을 공략을 했던 거죠. 또한 한강유역을 완전히 장악합니다. 한강유역을 완전히 장악하고 그 여파를 몰아서 남쪽으로 진출한 후에 바로 목지국, 마한의 강자였던 이 목지국을 남해안 지역, 지금의 그 천안 밑에 있는 익산보다 더 밑에는 나주, 전라도 나주 있죠. 배로 유명한 그 나주 지역까지 몰아낸 게 거의 고이왕 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고이왕 때 국가의 기틀이 마련됐다면 이제 백제의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는 시기는 바로 4세기 근초고왕 때입니다. 근초고왕 때는 왕의 부자 상속을 이루어냈고요.
그리고 남해안 지역까지, 지금의 경기, 충청, 전라, 지금의 전라남도의 남해안 일대까지 모두 장악함으로써 마한을 완전히 통합하게 됩니다. 또한 북쪽으로는 평양성을 공격해서 아까 고국 원왕을 죽이기도 했죠. 그리고 중국의 요서 지방까지 아주 일시적이긴 하지만 점령을 합니다. 이거는 고구려가 요동 지역을 차지했기 때문에 고구려의 확장의 경계를 하기 위해서 어떤 요소를 진출했다라는 설도 있고요. 고구려가 요동을 진출하기 그 이전부터 백제가 4세기 때 요소 지방을 점령했다라는 설도 있는데 어쨌든 확실한 건 근초고왕 때 백제는 바다 건너서 중국의 요소 지역을 어느 정도 일정 기간 점령을 했다는 것은 이제 사실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대외 교류 과정에서 특히 근초고왕은 일본과의 교류를 강화했는데요. 고구려 백제 신라 중에 일본과 가장 지속적이고 가장 전면적인 교류가 행해졌던 나라는 백제입니다. 특히 근초고왕 때는 특히 이 칠지도, 이렇게 7개의 가지가 이렇게 달려있다는 칼이 있어요. 그죠? 이렇게 이게 명문이 새겨져 있고요. 이런 칠지도를 바로 이 근초고왕 때 일본 왕에게 하사를 했다. 그런데 일본 측에서는 이것을 백제가 일본 왕에게 바쳤다라는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둘러싼 어떤 한일 간의 어떤 역사적인 논쟁이 있기도 하지만 그 시기는 근초고왕 때로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아직기, 왕인, 아직기 이런 인물들은 원래 백제 사람으로 일본에 건너가서 한자나 천자문 이런 학문 전파에 아주 크게 기여한 인물들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동진의 산둥반도와 일본의 규슈를 연결하는 고대 무역권을 형성했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이제 지도를 통해 한번 보셔야 돼요. 자, 여기 일단 지도를 보시게 되면 자, 이게 백제의 4세기 때의 영역입니다. 보시면 중국의 요서, 그 다음에 산둥반도, 그 다음에 동진, 그리고 일본의 규슈까지 이렇게 해외로 활발하게 확장을 함으로써 중국과 일본을 연결하는 서남해를 통해서 연결하는 이 고대의 무역권을 바로 백제가 형성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라가 강화되는 시점에서는 또는 왕권이 강화되고 나라가 발전하는 시점에서는 왕권 강화 차원에서 또는 그것을 또 하나의 역사로 정리하고자 하는 욕구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근초고왕 때는 바로 고응이라는 사람이 이 서기라고 하는 사설을 역사설을 편찬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신라의 경우에 진흥왕 때 거칠부가 국사를 쓴다거나 고구려의 영양왕 때 이문진이라는 사람이 신집 5권을 정리한다거나 이렇게 역사설을 편찬한 거와 좀 같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런 백제가 이제 침체기를 맞이하게 되는데 그 침체기는 당연히 고구려 때문이에요. 그죠? 아까 고구려의 장수왕이 5세기 이후에 남진 정책을 했죠. 백제 왕실 입장에서는 한마디로 수도를 빼앗기고 금강, 지금의 웅진, 공주죠. 웅진 지역으로 천도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의 백제 귀족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왕실 세력이 약화됐으니까 이런 왕실 세력을 좀 낮춰보겠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보시면 일단 비유왕 같은 경우는 이 침체된 왕권과 어떤 국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 나제 동맹을 체결합니다. 이 나제 동맹은 장수왕이 쳐들어오기 이전이에요. 장수왕이 쳐들어오기 이전이고요. 이걸 우리가 공수동맹이라고 그랬죠. 공수동맹. 군사동맹입니다. 군사동맹. 그리고 나중에 이제 동성왕이 소지왕과 맺은 게 이제 결혼동맹이죠. 그래서 차이점은 이거는 한강유역을 빼앗기 전에 이미 동맹을 체결한 거고요. 그다음에 결혼동맹을 한강유역을 빼앗긴 이후에 다시 체결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시점을 좀 구분할 필요가 있고요. 이 계로왕이 바로 장수왕이 쳐들어옴으로써 아까 아차사성에서 전사했던 왕입니다. 그러니까 계로왕 때 한강유역을 빼앗긴 거죠. 계로왕은 그 북위에 중국 북위라는 나라에게
그 도움을 요청하는 문서를 작성해서 외교 문서를 보내기도 했지만 결국은 실패한 겁니다. 그 아들이었던 문주왕이 웅진으로 천도를 했고요. 당연히 왕권이 매우 약해져 있었기 때문에 해씨 가문에게, 백제에는 8성 귀족이 있거든요. 백제의 왕족은 부여씨고 그 부여씨와 견줄 만한 백제의 큰 귀족 가문이 8개의 8성 귀족이 있는데 그 8성 귀족 중에 하나였던 이 해씨 가문에 의해서 이 문주왕은 결국 죽임을 당합니다. 이렇게 귀족에 의해서 왕이 살해된다는 것은 그만큼 백제의 왕권이 또는 왕실의 권위가 매우 약해졌다는 걸 의미하죠. 그래서 그 이후에 이 무령왕 때를 보면 이제 중흥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중흥기. 한번 세력이 약화됐던 한 나라가 다시 일으켜 세워지는 그러한 과정, 좀 다시 강화되는 그 과정을 우리가 중흥기라고 봤을 때 바로 백제는 무령왕 때부터 본격적인 중흥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귀족 세력을 숙청했고요. 그 다음 22담로를 설치합니다. 자, 22담로 체크하겠습니다. 담로라고 하는 것은 일단 특수행정구역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특수행정구역. 고구려에 삼경제도가 있고 그 다음에 신라에는 소경제도가 있었죠. 소경제도. 원래는 이제 삼소경에서 오소경으로 이렇게 발전하는데 백제 같은 경우는 그러한 특수행정구역으로 담로가 있습니다. 금강유역으로 쫓겨온 백제 왕족이 지방의 귀족 세력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중요 요충지마다 믿을 만한 왕족들을 파견하게 되고 그런 왕족들이 지방 세력들을 견제하게 되는데 그렇게 왕족이 파견된 지역을 담로라고 하고 22군데가 있기 때문에 22담로 또 그때 파견되는 그 왕족을 담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담로라는 명칭은 어떤 특별 행정구역으로 볼 수도 있고 거기에 파견되는 그 왕족 그 자체를 담로라고도 하기도 하는데 바로 무령왕 때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중국 남조와의 어떤 교류, 특히 양나라와의 교류를 매우 강화하죠. 그래서 이 양나라 때 이 무령왕은 여기 있네요. 자, 백제 제군사 영동 대장군에 이제 책봉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무령왕 때 백제와 양과의 교류를 알려주는 또 하나의 증거가 바로 무령왕 릉이죠. 자, 이 무령왕 릉은 우리나라에서 2개밖에 존재하는, 그것도 백제 시대 딱 요 시기에 존재하는 벽돌 무덤. 그 이전에도 없었고 그 이후에도 제작되지 않는 이 벽돌 무덤이 바로 무령왕릉인데요. 바로 중국 남조의 양식입니다. 가장 변하지 않는 문화 중에 하나가 바로 장례 문화, 고문 문화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도 존재하지 않았고 그 이후에도 제작되지 않았던 이 벽돌 무덤이라는 것이 갑자기 이 웅진 시대에, 그것도 무령왕릉이 가장 대표적으로 만들어졌다는 건 무령왕 시대의 중국 남조, 특히 양나라와의 교류가 매우 강했음을 이제 시사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 6세기 때가 되면은 이제 백제 성왕은 수도를 옮기게 됩니다. 이 웅진이라고 하는 충남 공주의 경우에는 면적이 아주 좁아요. 이 분지 지역이고 협소하기 때문에 좀 더 그 왕실의 권위를 더 강화할 수 있고 또 해상으로까지 진출할 수 있는 일본과의 교류, 중국과의 교류가 더 유리한 금강 하구 쪽에 있는 부여, 사비로 천도하게 됩니다. 사비를 천도하고 나서 나라 이름을 남부여로 고치게 되는데 백제 시조인 온조는 주몽의 아들이고 주몽은 부여에서 왔기 때문에 백제인들은 이 부여를 자신들의 어떤 뿌리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제의 왕족은 성씨가 부여씨이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성왕이 사비로 천도한 후에 나라 이름을 남부여로 고치게 됩니다. 또 제도를 개편해서 22부 제도를 성립하게 됩니다. 아까 고이왕이
육좌평 제도를 만들었는데, 육좌평 제도, 이것을 22개의 부서로 확장 개편을 하게 된 것이죠. 내관 12부, 외관 10부로 이렇게 나눴는데, 이것은 뭐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중요하진 않지만 성황 때 당연히 국가의 기틀을 새로 마련하는 과정에서 중앙 제도가 정비됐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또 불교를 진흥한 과정에서 이제 겸익을 등용했다 그랬는데, 이 겸익은 인도에 가서 그 불법을 연구하고 그다음 불경을 가져온 어떤 승려입니다. 또 노리사치계가 이제 일본에 가서 불교를 전파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성황이 신라의 진흥왕과 손을 잡고 결탁을 해서 약속을 합니다. 고구려를 쳐서 한강을 되찾자. 한강을 되찾으면 백제는 원래 자신들의 영역이었던 한강 하류를 차지하고, 또 신라는 한강의 중하류를 차지하기로 했는데 결국 그렇게 됐죠. 고구려를 몰아내고 성왕과 진흥왕은 각자의 영역을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신라의 진흥왕이 다시 백제를 쳐서 백제가 차지했던 한강 하류 지역을 차지하게 되면서 결국 나제 동맹은 결렬됩니다. 그러자 백제의 성왕은 대가야와 외랑 협력을 해서 신라를 치죠. 하지만 결국 관산성 전투에서 실패하게 됩니다. 이때 성왕이 전사하게 되죠. 이 이후에 백제는 위덕왕이라든가 무왕, 의자왕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뭐 간단히 설명한다면, 당연히 백제는 성왕이, 백제 자체가 신라에게 배신을 당했고 땅도 뺏겼고, 당연히 이제 신라하고는 거의 원수 국가겠죠. 그래서 끊임없이 백제는 멸망하는 순간까지도 신라에 대해서 대단히 적대적이고 신라를 많이 공략을 하게 됩니다. 물론 위덕왕 때는 일시적으로 왕권이 약해지죠. 백제 귀족들의 세력에 의해서. 하지만 이 무왕 때 같은 경우는 오히려 또 신라랑 또 친분 관계를 유지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어떤 선화공주와 이 무왕과의 어떤 로맨스, 뭐 우리가 서동요라고 하는, 아마 언어 시간에 배운 적 있을 거예요. 서동요에 보면은 이 무왕이 왕이 되기 전에 신라에 가서 노래를 지어서 이제 애들한테 부르게 하죠. 그래서 선화공주가 매일 무동의 집에 와서 자고 간다. 뭐 이런 것 때문에 결국 결혼을 했다. 신라의 공주와 백제의 무왕이 이제 결혼을 함으로써 두 나라 사이에 어느 정도 친선과가 있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보기도 하지만 뭐 일부 학자들은 그걸 또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그 내용 자체는 중요하지 않지만 위덕왕과 무왕 때는 구체적으로 신라에 대한 보복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마지막 왕이었던 백제의 의자왕 때는 좀 다릅니다. 이 백제의 의자왕은 해동 증자로 불릴 만큼 학자적으로도 매우 뛰어난, 학식이 뛰어난 왕이기도 하고요. 또 대단히 공격적인 왕입니다. 신라에게 빼앗겼던 이 한강유역을 되찾기 위해서 이 신라를 대규모로 공략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50여 개의 성을 되찾기도 합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성이 이제 대야성이죠. 지금의 경상도 합천인데요. 이 대야성을 의자왕은 함락시킵니다. 대야성을 빼앗음으로써 그 김춘추의 그 사위가 그 성주로 있었는데, 그 김품석이라는 자와 그 집안의 어떤 일족을 거의 다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김춘추가 대단히 노하게 되고 슬퍼하게 되죠. 그래서 이 이후에 이 신라와 또 김춘추는 고구려에게 이제 백제의 공격을 막기 위해서 고구려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고, 또 고구려에게 거절을 당하자 결국은 중국으로 건너가서 나당 연합을 맺게 되는 어떤 계기가 되기도 하는 그런 전투이기도 합니다. 자, 정리하면 백제는 성왕 때 신라 진흥왕에게 배신을 당하고 한강 하류를 빼앗겼다. 그래서 백제는 대가야 외와 함께 일본을 쳤지만 관산성에서 패함으로써 성왕이 죽고 실패했다. 그 이후 의자왕 때 신라를 공략해서 50여 개의 성을 되찾았고,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성이 대야성이다. 뿐만 아니라 신라가 중국과 연결되는 걸 막기 위해서
중국과 연결되는 걸 막기 위해서 대당 무역항이었던 당항성을 공격하기도 합니다. 당항성은 지금의 수원 화성, 그러니까 평택 바로 위쪽에 있는 아주 해상교통의 요지인데요. 당항성 또는 당성이라고 하는 이곳을 백제가 공격을 했지만 물론 성공하지 못합니다. 어쨌든 이러한 파상적인 백제의 공격에 맞서기 위해서 신라가 진덕여왕 때 결국 중국 당나라와 연합을 맺게 됩니다. 자, 이것은 제가 강조하겠습니다. 나제동맹을 체결하게 된 건 장수왕이 한강을 점령하기 전에 비유와 눌지가 군사동맹을 맺었고요. 그 이후에 동성왕과 소지왕, 신라의 소지왕이 결혼동맹을, 그리고 성왕과 진흥왕 때 나제동맹이 깨졌다. 그 대표적인 결정적인 사건이 바로 관산성 전투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신라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좀 길죠. 할 내용이 좀 많습니다. 자, 먼저 신라 내무왕 때 중앙집권의 기틀을 마련할 시기입니다. 그죠? 누구 때문이었죠? 고구려 광개토대왕의 도움을 얻은 이후에 광개토대왕의 도움을 바탕으로 내무왕 때 신라가 김씨 왕족을 비롯해서 왕권이 강화됐습니다. 그죠? 김씨에 의한 왕위 세습이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마립간이라는 칭호를 썼습니다. 대수장이라는 의미라고 아까 말씀드렸고요. 자, 대외관계를 보면 고구려 광개토대왕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단 이 이후 이것 때문에 신라는 고구려의 내정 간섭을 받게 됐고요. 그 증거가 바로 호우명 그릇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 눌지왕. 자, 눌지왕 때는 백제 비유왕과 나제 동맹을 체결했습니다. 고구려의 남하 정책을 막기 위해서. 자, 소지왕. 소지왕 때는 혼인동맹, 백제의 동성왕과 함께 혼인동맹을 체결했죠. 눌지왕 때 이 비유왕과 맺은 건 군사동맹, 동성왕과 소지왕 사이 맺은 건 혼인동맹입니다. 또 신라 또한 육부를 개편했는데 소지왕 때 부족적 성격에서 행정적 성격으로. 자, 이건 고구려의 누구랑 같습니까? 고구려의 고국천왕의 개혁과 일치한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 지증왕, 중요합니다. 자, 지증왕 때 이제 한화 정책이라는 게 있는데요. 여기서 한은 한족을 얘기합니다. 중국인을 의미하죠. 중국, 한족. 그러니까 중국의 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함으로써 신라의 전통적이고 토속적인 문화와 어떤 성격을 중국화시키는 정책, 그걸 한화 정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나라 이름을 전통적인 사로국에서 신라로, 그 다음에 왕의 호칭, 국호는 신라, 왕호는 마립간에서 왕으로 이렇게 중국식으로 바꿨기 때문에 한화 정책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 지방행정제도를 정비하면서 주군제도를 도입했고 각 주에 군주를 파견하고요. 행정과 군사 업무를 병행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삼국시대에는 행정과 군사가 아직 분화되지 않았으니까 요 군주라는 지방 관리가 군사 업무와 행정 업무를 함께 본 것이죠. 이게 분리되기 시작하는 건 언제라고 했죠? 통일신라 때. 통일신라 때 군주가 총관이라는 칭호로, 다시 총관이 도독이라는 칭호로 바뀔 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군사와 행정의 기능이 분리됐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소를 가지고 농사짓는 우경, 말과 소, 이런 가축, 축력을 이용한 농경은 바로 생산량의 증가를 의미합니다. 이런 생산량의 증가가 당연히 국력의 신장을 가져올 것이고요. 이러한 국력의 신장을 바탕으로 대외 확장을 하게 되겠죠. 자, 우경이 실시되고 생산량이 증가하게 되면서 수도인 경주를 주변으로 이제 시장들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동시가 있고요. 그것을 관리하는 감청이 동시전입니다. 한마디로 동시전은 우리나라의 상업행위를 감독하는 최초의 어떤 관청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기록상이요. 고려시대에는 이와 같은 역할을 했던 관청이 경시서라고 있어요.
이건 조선하고 고려의 명칭이 같죠. 그러니까 상업행위를 감독했던 우리나라 최초의 관청은 경시서, 신라 지증왕 때고요. 고려와 조선에서는 그걸 경시서라 불렀습니다. 또 이사부라는 장수가 우산국을 정벌했다. 그래서 뒤에 우리가 독도와 관련된 이제 단어를 정리할 때 문서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언제부터 독도를 우리 땅으로 인식하고 있었느냐? 그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삼국시대부터라고 얘기를 하고, 정확하게 말하면 신라 513년 지증왕 때부터다. 자, 이것은 조선 초에 제작된 지리서인 세종실록 지리지에 이제 나와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노래에도 보면은 세종실록 지리지 50페이지 셋째 줄에 신라 장군 이사부가 바로 우산국을 정벌했다라는 기록이 있고, 그것을 우리가 독도는 우리 땅이다라고 하는 하나의 증거로 제시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증왕 때는 이런 순장을 금지하게 되는데요. 이런 순장을 금지한다는 것 자체가 사람이 죽었을 때, 왕이나 귀족 이렇게 고위 관료가 죽었을 때 살아있는 자를 같이, 그것이 노비가 됐든 호위무사가 됐든 함께 매장한다는 것은 이거는 뭐 인간적으로 어떤 비인간적인 행위다, 이걸 떠나서 그 당시에 어떤 노동력을 중시하는 고대 사회에서는 대단히 국가적인 손실이라고 볼 수 있겠죠. 따라서 노동력을 중시하는 사회적인 어떤 요구에 의해서 결국 순장은 금지가 됩니다. 자, 법흥왕 때는 연호를 사용하죠. 건원. 예를 들면 진흥왕 때도 뭐 개국, 이런 식으로 연호를 쭉 사용합니다. 신라는 연호를 쓰다가 나중에 진덕여왕 때 이제 나당 연합을 체결하면서 신라는 독자적인 연호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고 중국의 연호를 사용합니다. 그럼 우리나라에서 가장 최초로 연호를 만들어 쓴 사람은 누굴까요? 기록상으로 보면 최초의 연호 사용은 바로 고구려의 광개토대왕이라 볼 수 있어요. 바로 영락이라는 연호죠. 신라는 법흥왕 때부터 쭉 쓰다가 진덕여왕 때 독자적 연호를 쓰지 않고 중국의 연호를 쓴다. 자, 법흥왕을 우리가 신라 중앙집권의 어떤 제도 정비의 시점이라고 보고 있죠. 완성 시기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율령이 반포됐고요. 율령. 신라의 율령이 이 당시 있었음을 알 수 있는 게 울진, 봉평, 신라비인데요. 이 울진, 봉평, 신라비는 아마 이 울진 봉평이라는 지역에 큰 어떤 대화재가 있었죠. 화재가 있었고, 거기에 대한 어떤 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해서 이 법흥왕과 중앙의 고위 관리들이 그곳에 간 다음에 책임자를 문책하고 처벌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 내용에 신라의 율령이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신라의 율령이 있었음을 알 수 있고요. 17관등제와 공복제가 정비되고요. 그다음 병부가 설치됩니다. 이건 좀 강조하겠습니다. 병부가 설치된다는 것은 말 그대로 왕의 군권 장악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각 지방과 그 중앙 귀족들의 사병들, 그 사병들을 바탕으로 하는 사적인 군사력이 있고, 국가의 군대가 있는데 이 법흥왕 때 와서는 병부라는 걸 설치함으로써 이 군권이라고 하는 것을 중앙의 관청에서 관리하도록 하고, 그 병부를 명하고 움직일 수 있는 건 왕이기 때문에 왕에 의한 어떤 군권의 장악 시도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럼 당연히 귀족들이 싫어했을 거예요. 그죠? 반발했겠죠. 그래서 그러한 귀족들을 무마하는 어떤 측면에서 상대등이라는 어떤 제도가 또 출현하게 됩니다. 물론 두 가지 의미가 있죠. 화백이라는 이 신라의 가장 중요한 국가 최고의 어떤 회의가, 왕을 중심으로 해서 회의가 이제 이루어지다가 왕이 일종의 하나의 이제 다른 귀족들과 똑같은 어떤 귀족적인 차원에서 귀족의 어떤 대표로서, 한 부족의 대표로서 참여했던 그런 화백회의가 왕이 빠짐으로써 이제 귀족들만의 회의가 됐고, 그 귀족들의 회의를 주관하고 대표할 만한 사람이 필요했던 거죠. 그게 바로 상대등입니다. 따라서 병부 설치와 상대등 제도의 시작은 서로 연관성 있는 것이고요. 바로 이 상대등은 화백의 의장으로서 왕과 귀족의 갈등 완화의 역할을 합니다. 또 법흥왕 때는 불교를 공인했는데요. 신라에서 불교가 들어온 건 언제였습니까? 바로 눌지왕 때였죠.
근데 귀족들의 반대가 심했다가 바로 버풍왕 때 공인하게 됐습니다. 2차 돈의 순교, 그다음 원표의 활약. 이 원표라는 사람은 신라인이 아닙니다. 신라인이 아니라 바로 중국 승려죠. 중국 승려인데 바로 이 신라에 와서 불경을 전파하고 크게 신라의 불교가 성장하는 데 크게 기여했던 어떤 승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버풍왕 때는 불교가 공인됨으로써 이제 본격적으로 불교가 왕권 강화에 기여하는 어떤 사상으로서 어떤 철학으로서 기여하게 되었습니다. 자, 또 불교식 왕명을 이때부터 쓰게 되죠. 버풍왕 때부터 진덕여왕 때까지. 이 진덕여왕 다음이 무열왕이죠. 무열왕. 그래서 무열왕부터는 불교식 왕명이 아니라 이제 유교식 왕명입니다. 유교식 왕명. 무열왕, 문무왕, 신문왕 이런 식은 이제 유교식이죠. 자, 그럼 정리해 보면 우리가 신라의 왕호는 왕이라는 칭호는 지증왕 때 처음 쓰기 시작했고 불교식 왕명은 버풍왕 때부터 진덕여왕. 그리고 유교식 왕명은 바로 이 유교식 왕명은 무열왕 이후부터 사용을 했다. 자, 대외 정벌 관계에서 보면 이제 금관과야를 병합했습니다. 그죠? 금관과야를 병합했고요. 왜요? 금관과야가 백제, 외와 연결되는 걸 막기 위해서 버풍왕이 금관과야를 병합했죠. 자, 이제 신라 삼국통일의 과정에서 그 기반을 마련한 가장 신라의 대표적인 왕은 진흥왕입니다. 진흥왕이 썼던 연호는 개국, 대창, 홍제 이렇게 많은데요. 이제 개국이 가장 대표적입니다. 일단 정복 활동을 순서대로 보셔야 되는데요. 진흥왕의 정복 활동에서 가장 먼저 나타나게 되는 것은 바로 고구려가 차지하고 있던 한강 중류 지역입니다. 이 지역을 먼저 차지하고 이 지역에다가 설치했던 게 바로 단양 적성비입니다. 자, 그리고 백제를 배신하고 한강 하류 지역을 차지했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 지역에다 설치한 게 북한산비고요. 그리고 대가야를 칩니다. 대가야를 쳐서 여기다 창녕비를 세우게 되고요. 그 다음 고구려를 북쪽으로 몰아내면서 지금 함경남도 지역까지 진출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다 황초령비와 마울령비, 황초령비와 마울령비를 세우게 됩니다. 이때 북한산비, 창녕비, 황초령비와 마울령비는 직접 진흥왕이 새로 획득한 영역을 순시하면서 세운 비석이기 때문에 영토 확장을 기념한 비석이기 때문에 우리가 진흥왕 순수비 이렇게 부르고요. 단양 적성비는 고구려 세력을 한강유역에서 몰아내고 차지한 영토 확장을 기념하는 비석이긴 하지만 진흥왕이 직접 순행하면서 세운 비석이 아니기 때문에 순수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보시면요. 한강 상류, 고구려를 몰아내고 단양 적성비, 한강 하류, 백제가 차지했던 지역을 차지함으로써 북한산비, 그리고 대가야를 병합시키고 창녕비, 함경도 쪽 진출해서 바로 황초령비와 마울령비를 건립하게 됩니다. 이렇게 활발한 정복 활동을 통해서 진흥왕 때 영토를 신라가 크게 넓힐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화랑도 제국의 개편 때문이다. 원래 화랑도는 신라 시족 사회부터 내려온 아주 그러니까 전통이 오래된 청소년 교육 제도죠. 원래는 원화라고 하는 여성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가 이 진흥왕 때 화랑도를 국가적인 조직으로 개편하면서 예를 들면 어떤 하나의 화랑 한 명이 약 200여 명으로 구성된 이 낭도 집단을 이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함께 이 명산 대천을 돌아다니면서 함께 숙식을 하고 함께 교육받고 함께 무예를 숭상하면서 결국 이들이 성장했을 때, 그러니까 이 청소년 조직이 성장했을 때 바로 하나의 군사 조직으로 활동을 할 수 있을 만큼 신라 군사력에 크게 기여하게 됩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진골이었던 화랑 한 명과 그 밑에 육두품부터 평민까지 구성되는 이 낭도들까지 함께 이들이 생활하기 때문에
계층 간의 갈등을 완화한다는 측면에서도 화랑도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랑도는 신라 군사력의 강화, 계층 간의 갈등을 완화하는 이런 두 가지 기능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품주라는 걸 진흥왕에 설치했는데요. 이 품주는 처음에는 그냥 재정기관이에요. 예, 국가의 어떤 수익과 지출을, 그러니까 회계 업무를 보는 어떤 재정기관인데, 나중에 이게 이제 진덕여왕 때가 되면 이 품주는 그 창부와 집사부로 나눠지게 돼요. 창부와 집사부. 그래서 창부는 원래 품주가 담당했던 이런 재정 담당을 하지만 이 집사부는 어떤 국가의 기밀을 담당하죠. 그래서 통일신라 이후에 신라 중대에는 이 집사부가 왕을 뒷받침하는 기관으로서 크게 기여하기 때문에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중요한 건 진흥왕 때 품주가 설치됐고 이 품주가 진덕여왕 때 창부와 집사부로 나눠지면서 이 집사부가 통일신라 중대 크게 활약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 불교. 황용사, 흥륜사를 창건하게 되는데 신라 불교는 호국 불교의 특징이 매우 강합니다. 예를 들어 진흥왕 같은 경우는 자기를 막 전륜성왕이라고 해서 그 석가모니 가문과 왕실, 석가모니와 자기를 거의 동일시합니다. 그래서 고구려에 승려했던 어떤 해량이라는 스님을 규화시킴으로써 신라에 그래서 국사, 왕사로 삼게 되고요. 인왕경을 낭독하는 어떤 백좌강해를 개최하게 되고 또 팔관회라고 하는 불교 행사를 이제 주관하게 되는데 여기 나오듯이요. 자, 해량이라는 고구려 스님을 맞이해서 이제 국통, 주통, 군통이라는 어떤 제도, 그리고 백자광해, 또 불교 행사는 어떤 팔관회, 자, 이런 걸 주관함으로써 진흥왕은 이 불교를 어떤 호국 불교의 어떤 특징으로 왕권과 국가의 어떤 국력을 강화하는데 불교를 활용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거칠부가 이제 국사라는 책을 편찬했는데요. 국사. 아까 근초고왕 때, 백제는 고흥이라는 자가 서기를 편찬했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역사서의 편찬은 한 나라의 어떤 전성기, 국력이 강화되는 시점에 쓰여진다는 게 특징입니다. 자, 이제 그 이후에 진평왕, 선덕여왕, 진덕여왕이 있는데요. 이 진평왕 같은 경우는 대외 관계를 봤을 때 여기 보면 원광법사를 보내 걸사표를 바쳤다 이렇게 돼 있죠. 원광법사는 좀 익숙하죠. 예, 이분이 바로 화랑들이 지켜야 될 계율 세속 5개를 썼던 승려입니다. 진평왕은 북쪽의 고구려에 의해서 계속 침략을 받게 되자 고구려가 이제 신라한테 빼앗긴 한강유역을 되찾기 위해서 그 이후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진흥왕 이후부터 신라를 공략했는데 이 진평왕은 이 고구려의 침략을 막기 위해서 중국 수나라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외교문서를 보냅니다. 그때 수나라에 보냈던 그 외교문서를 작성했던 승려가 원광법사고요. 그 원광법사가 썼던 그 글을 걸사표라고 부릅니다. 또 나중에 수가 망하고 이제 당해에게는 김춘추를 파견했지만 결국 어떤 연맹 관계를 맺지 못하고 그냥 국교만 이제 수립을 하게 되죠. 자, 그다음 선덕여왕 때 고구려와 백제. 백제는 아까 이 그 백제의 성왕이 관산성에서 전투한 이후부터 끊임없이 신라를 공략했다고 그랬죠. 특히 의자왕 때 대야성을 공략해서 김춘추의 사위인 김품석 집안을 거의 몰살시켰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당항성을 공격했지만 이것은 성공을 거두지 못했고요. 백제 입장에서는요. 그러니까 신라 입장에서는 선덕여왕 때 끊임없는 백제의 공격을 받은 거죠. 그래서 김춘추를 고구려에게 보내서 도움을 요청했지만 오히려 이 시기에 고구려는 이미 연개소문이 정권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연개소문은 이 김춘추를 감옥에 가두고 오히려 한강유역을 돌려주기를
신라에게 요구합니다. 물론 김춘추가 잔꾀를 부려서 다시 풀려났고, 그 이후에 김춘추는 다시 당나라에 건너가서 도움을 요청했지만 아직 나당 연합을 맺지는 못합니다. 선덕여왕 때는. 자, 첨성대.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천문대죠. 동해에서 가장 오래된 천문대고요. 분황사, 그다음 황룡사, 구충목탑.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황룡사는 아까 누가 만들었죠? 진흥왕. 진흥왕이 만든 절이 황룡사고, 선덕여왕은 거기에 구충목탑을 건립했는데 이것이 호국불교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목탑 자체가 호국불교의 의미를 갖고 있고요. 다만 몽고 침략 때, 고려시대죠. 13세기 몽고 침략 때 황룡사 구충목탑은 소실돼 버렸습니다. 이런 선덕여왕은 비담의 난으로 결국 선덕여왕은 죽임을 맞게 되고요. 결국 진덕여왕으로 교체가 됩니다. 자, 진덕여왕은 왕권 강화책으로 아까 품주 누가 만들었었죠? 바로 진흥왕이 만들었던 이 품주를 집사부와 창부로 분리시켰고요. 바로 이 집사부가 뭐 하는 곳이라고요? 바로 국가 기밀을 담당하면서 왕의 조언자 역할하는 육두품들이 근무하는 곳이었죠. 그래서 통일신라 중대 아주 화백을 대신해서 국가의 어떤 중심 기구가 되기 때문에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법기관인 좌우 이방부라는 게 이게 설치가 됐습니다. 좀 지워버릴까요? 다시 보겠습니다. 진덕여왕 때 품주가 집사부와 창부로, 그리고 좌우 이방부는 바로 사법기관으로 설치가 됐습니다. 결국 나당연합을 체결하게 되죠. 이때 나당연합. 진평왕 때는 수나라에 걸사표를 보냈고 당나라와 국교를 수립했고요. 선덕여왕 때는 당나라에 어떤 지원을 요청했지만 실패를 했고, 결국 진덕여왕 때 나당연합이 공식적으로 체결이 됩니다. 나당연합이 체결됐다는 건 뭘 의미하겠습니까? 바로 신라와 당, 동서 세력이죠. 그리고 고구려, 백제, 여제 동맹입니다. 그죠? 돌궐, 그 다음에 일본, 외여. 그래서 돌궐, 고구려, 백제, 일본, 남북 세력이고, 나당, 동북 세력. 이렇게 동서 세력과 남북 세력의 바로 시작, 바로 7세기 들어서서 결국 본격적인 대립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도 한번 볼까요? 자, 지도를 보면 신라의 영역. 자,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신라의 영역입니다. 자, 순서대로 볼게요. 가장 먼저 어디를 쳤죠? 진흥왕은 한강 상류 지역이요. 단양 적성비. 고구려군을 격퇴하고 단양 적성비를 세웠죠. 그 다음 어디로 갔습니까? 바로 한강 하류. 그래서 북한산비를 설치했죠. 그 다음 대가야를 쳐서 창녕비를 세웠고요. 그 다음 북쪽으로 진출해서 황초령비와 마울령비를 세웠습니다. 그죠? 이 중에 단양 적성비를 뺀 나머지 비석을 순수비로 봤고요. 하지만 단양 적성비도 영토 확장과 관련된 비석은 맞죠. 그죠? 다만 순수비는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진흥왕 때 한강 유역을 차지했다라고 하는 것은 신라에게는 매우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한강 유역의 차지는 일단 우리나라 중심 내륙을 관통하는 유량이 가장 풍부한 어떤 강이다 보니까 인구가 많죠. 인구가 밀집돼 인구 밀도가 높다라는 건 그만큼 노동력이 풍부하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물자나 어떤 군대를 이동하기가 쉽겠죠. 수로를 이용해서. 그래서 물자와 군대 이동, 그 다음에 노동력의 풍부. 더 중요한 건 중국 세력과의 교류. 신라는 요 지역을 차지하기 전까지는 원래 고구려를 통해서 중국과 교류하든가 5세기에는 백제를 통해서 교류하든가 이렇게 직접적 교류가 불가능했는데 이렇게 당항성을 차지함으로써 중국과의 직접 교류가 가능해졌습니다. 바로 진흥왕 때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고구려, 백제, 신라가 각각 고대 국가로 발전해가는 과정을 각 나라의
왕들을 중심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원래 칠판을 놓고 우리가 판서를 할 때는 보통 이런 식으로 많이 정리를 하죠. 뭐 예를 들어서 자 고구려와 이제 백제, 이제 신라가 있으면 2세기의 태조왕부터 시작해서 쭉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그다음에 3세기 고이왕 때부터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신라는 4세기 내무랑 때부터 이렇게 정리를 할 거예요. 그죠? 그러다 보면은 같은 시기의 왕들끼리 이렇게 연결이 되는 지점들이 있죠. 예를 들면 장수왕 때 백제는 고이왕 때다. 그리고 뭐 고구려의 광개토대왕 때 신라는 내무랑이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연결이 돼서 서로 이제 그 관계를 살펴보기가 매우 좋지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형광펜 한국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 많은 분량의 한국사를 가장 효율적으로 좀 빠르게 한번 우리가 회독을 하기 위해서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나중에 최종적으로 파이널에 정리하실 때는 어떤 연계성을 가지고 서로 각 나라를 단편적으로 공부하시는 게 아니라 제도라든가 어떤 각 시기라든가 이런 나라들의 제도를 서로 통사가 아닌 제도사로 다시 한번 정리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